이방인 같은 삶.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물론 그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리하여 문제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신이 모든 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철학 문제들이 대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시간, 삶, 의미와 같은 대상들이 실체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대상들을 마주치는 변화무쌍한 언어적, 실질적, 경험적 맥락을 무시한 채 그런 대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결국 사물의 본질을 전제해야 하는 기본적인 철학 문제들이 잘못된 문제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마침내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철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발견은 내가 철학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철학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게 해주는 발견이다. 더 이상 철학이 철학 자체를 의문에 빠뜨리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철학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발견이다. 하지만 삶이라는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삶을 살아간 방식과 삶을 논한 방식을 고려할 때 비트겐슈타인 자신 역시 삶의 문제를 예리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온갖 문제와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문제 역시 잊어버리지 못했다. 삶 자체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의 마음속 한편에는 삶을 끊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울증은 사실상 집안 내력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의 형제들 4명 중 3명이 자살했다. 수시로 고통과 불행을 느끼던 비트겐슈타인 역시 똑같은 일을 저지를 뻔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내 앞에는 생지옥만이 길게 뻗어있는 것 같다. 끔찍한 미래 외에는 아무 미래도 상상할 수 없다. 친구도 없고 기쁨도 없다.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삶이란 밤마다 은밀한 슬픔만이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나는 이방인 같다. 인류에게도 하느님에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전망은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나 그는 죽음에 대해 에피쿠로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혹은 가지고 있다고 봉헌했으니까 말이다. 논리 철학 논구에 따르면 죽음은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세계를 끝낼 뿐이다. 삶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죽음은 삶의 일부도 아니다. 시간적 불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불멸성을 입는다고 삶의 수수께끼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만큼이나
불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문제가 아니다. 삶이 문제다. 비트겐슈타인은 동성애적 성향을 비롯해 전반적인 성적 취향,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따르면 동물적 본성이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굉장히 반사회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혐오감을 빈번하게 느꼈다. 비트겐슈타인은 왜곡된 순수성을 갈구했다. 영적으로 고치된 상태에 이르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전쟁에도 참여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어제 나는 총에 맞았다. 두려웠다. 죽음이 두려웠다. 이제 나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 삶을 즐기는 동안에는 삶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막연히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삶을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짐승이 된다. 그럴 때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끔찍하다. 그리고 나는 짐승처럼 고통을 겪기도 한다. 내면의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식욕과 혐오의 노예가 된다. 진실한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갈구한 것은 진실한 삶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진실한 삶이란 행복한 삶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사랑을 주고받을 때처럼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삶에서 행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철학을 하면서 행복했다는 암시 역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태어나 보니 철학자였던 것이지 원해서 철학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생각 없이 식욕과 혐오에 따라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오히려 동물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죽음도 포함된다. 오직 시간 속이 아니라 현재 속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현재의 삶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 나는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짓인 삶, 결국 나쁜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 그러므로 존재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주장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아니면 존재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삶 자체 외에 어떤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만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게 삶 자체가 충분히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는 목적이 없었다. 또한 행복이 늘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이 삶을 살아야 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일기에는 행복한 삶은 좋고
불행한 삶은 나쁘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주장이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힌다. 행복한 삶은 그 자체로 정당하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만이 옳은 삶이다. 행복한 삶은 불행한 삶보다 더 조화로운 삶이다. 물론 이번에도 우리는 더 조화로운 삶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료하게 말할 수 없다.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표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존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들의 영역, 즉 우리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해 몇 가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우선 비트겐슈타인은 세계에 존재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그 답이 삶의 삶에 있다고 주장한다. 좋은 양심은 삶의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행복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 삶은 행복한 삶에 이르는 열쇠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포기가 답일지도 모른다. 유일하게 행복한 삶은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시도도 해봤지만 분명 소용이 없었다. 어쩌면 행복이란 우리가 심리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물론 이조차 틀릴 수 있다. 오히려 행복이 세상을 아름답게 혹은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논리 철학 논고에서 지적한 대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과 달리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결국 핵심은 행복 혹은 아름다움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꾸준히 언급한 내용이니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행복을 얻는 비법을 이론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다.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